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시사. 네, 6일 지방선거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틀 뒤 드러날 민심의 선택 과연 무엇일까요? 6일 지방선거 여야 지도부의 마지막 유세전. 오늘은 국민의힘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예, 전국을 누비고 계신데 오늘은 어디십니까? 오늘은 지금 이제 울산인데요. 아침에 출발해서 제주로 지금 넘어가서 하루 종일 아마 제주에서 선거 지원 활동할 것 같습니다. 아, 제주. 일단 그 사전 투표율이 20.62%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사전 투표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양당 예. 모두가 사전 투표를 하자고 적극적으로 독려한 것이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어느 지역의 사전 투표율이 높다 낮다가 평가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처럼 전국 투표를 한꺼번에 집계하는 경우에는 의미가 있지만 특정 지역이 높든 낮든 그 지역의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네요. 저는 의미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최종 투표는 어느 정도로 나올 걸로 생각을 하세요? 대략 60% 내외 되지 않을까 하고 보입니다. 저희들은 투표율이 살짝 높은 것이 좋다고 보고 있어서요. 예. 사전 투표는 물론이지만 본 투표도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고요. 예. 실제로 그 저희들 내부에서 혹시라도 느슨해지지 않을까, 긴장감이 늦춰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느슨해지지 않을까는 이제 뭐 승리는 따는 당상이다 뭐 그런 분위기도 좀 있나 봅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실제로 여론조사 지난번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예. 우리가 좀 이기지 않겠느냐는 그 전망이 많아지면서 저희들 지지층이 결속해서 투표로 가는데 조금 소홀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0.73%라는 아주 아슬아슬한 승부를 벌이는데요. 예. 이번의 경우에도 여러 군데서 접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여론조사에 따라서 이게 많이 튀어서 뭐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도 막 나오고 하기 때문에 예. 여전히 지금 상태에서는 불투명한 곳이 많다. 그러니까 뭐 전력을 다 쏟아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판세가 뭐 크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네요. 전체 흐름 자체는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 선거운동 기간 10여일 지나면서 저희들에게 좀 더 유리한 그런 구도의 흐름을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가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촉진제 역할을 한 것인데요. 뭐 엉뚱한 공약을 막 내세우질 않나. 예. 그러면서 뭐 개항이 호구냐 이런 터무니없는 그런 그 공천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어떤 반발 같은 것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이렇게 회자되고 있어서 예. 그런 측면에서도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취임 후에 보여주었던 그 서민적인 행보들 그리고 개방적이고 소탈한 모습들 거기에 또 저희 당 민주당 내에서는 내분이 생겨서 지도부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만 우리 당 내부에서는 그런 불협화 없이 단일대우로 잘 이렇게 보조를 맞추는 모습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여전히 투표는 결과가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마지막까지 저희들은 우리 편을 투표한다고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공약이라는 건 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느닷없이 그 김포공항을 없애버린다고 하니까 황당하게 짝이 없는 거죠. 예. 전 세계 공항에서 국내선을 통틀어서 김포공항이 압도적인 1등이거든요. 예. 그냥 2등하고 거의 더블 스코어 비슷하게 차이가 나는 그 압도적인 1등인데 그 김포를 없애버리겠다 그러는 건데 인천으로 가라 그러고 원주 청주로 가라 그러는데 그 황당하게도 짝이 없기도 하지만 예. 무엇보다도 지금 제주 같은 경우는 직접적 타격을 받죠. 그 김포 제주 노선이 전 세계 1등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전 세계 1등인 그 노선을 없애버리고 김포 이외의 다른 곳으로 가라. 그러면 제주가 직접 타격을 받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는 특히 민주당에서 이걸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지 논의하다가 반대가 많아서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듣기로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 때는 강서구의 자산이다 김포공항이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느닷없이 또 개항에 가더니 김포공항이 애물단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참 황당하다.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것도 이 정도면 너무 넘어선 거 아니냐 선을. 막 던지다 공약을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 이곳을 이기면 우리가 이번 선거를 그래도 이겼다라고 할 만한 어떤 격전지 뭐 이런 것들은 어딜까요?
저희들은 뭐 전국 어느 지역 하나 없이 다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국민이지 1등 국민, 2등 국민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예. 전국 지방 정부 다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접전 지역 그러니까 서로 간에 예. 치열하게 이게 뭐 경쟁을 벌이는 지역 이렇게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수도권 지역이 중심이 될 것이고 네. 요즘 또 제주도가 굉장히 핫플레이스로 등장하고 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제주도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일구을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주 가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지금 저 정치 현안 같은 경우는 코로나 추경안은 처리가 됐고 그다음에 국회의장 임기가 오늘이 마지막인데 지급은 어떻게 되는 거죠? 코로나 추경 그 안 통과된 손실보상금. 추경 중에 거의 대부분의 금액은 뭐 하루 이틀 사이 지급이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제 그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지급 대상자가 누군지 선별하는 것하고 지급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선택하는 문제인데 그동안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친 그 민주화당 정부에서 추경이 이루어졌던 여러 차례에 걸친 지급 사례가 있어서 그 대상자 선정이나 지급하는 계좌 확보 이런 것들은 다 현실적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 지급하는 금액만 딱 정해지고 나면 바로 하루 이틀 사이 다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예. 나머지 조금 추가가 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조사를 하겠지만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이 될 것입니다. 그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 같은 거는 어떻게 그 앞으로 이제 논의하기로 한 거죠, 이거는? 사실 이 손실보상의 소급 문제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심지어 천막 농성을 뭐 장기간 이어가면서까지 이걸 법으로 보장해야 된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민주당이 끝내 그걸 거부를 했죠. 민주당이 여당이기도 하고 다수당이기도 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입맛에 맞는 법을 통과시켜버렸고요. 그 법이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추경을 내니까 저희 정부가 내니까 갑자기 손실보상 소급 적용하자는 법 고치자고 민주당이 나와서 정말 참 청개구리 심보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일단 지급을 우선 할 건 해놓고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을 포함한 재반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하자 이런 얘기인데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영업의 시간의 제한, 뭐 영업의 그런 어떤 대상의 제한, 뭐 인원의 제한 이런 형태로 했다 그러면 그는 국가가 어떤 명령이나 행정 조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손실을 보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손실에 대해서는 완전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 원칙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그와 같은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손실보장 그 소급 적용 관련해서 대통령이랑 여야 지도부가 좀 같이 만나서 논의를 하자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이르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뚱뚱치 같은 분이다. 손실보상하자고 손실보상 처음부터 완전하게 정당하게 소급 적용하자고 수십일 동안 천막 농성하고 심지어 우리 최성재 어떤 경우는 단식 농성까지 했는데 그때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아랑곳하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통과시켜놓고 느닷없이 이제 갑자기 야당됐다고 손실보상 소급 적용하는 법 만들자고 하자니 참 정말 청개구리 심보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달라지냐. 사람이 체면이 있어야지 생각이 드는데요. 영수회담이라도 웃기는 것이 영수회담이 영수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다 똑같은 국민들의 선출직인 심부름꾼인 거죠. 대통령도 심부름꾼인 거고요. 영수란 말 자체가 틀린 용어고요. 제가 야당 대표할 때 우리 당이 야당 대표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자고 아무리 얘기해도 답변도 만나자 말자 답변도 없으시더니 우리 대통령은 빨리 처리하고 만나자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추경 예산안 그거 시정연설할 때 마치고 나서 마포에 소주라도 한잔 합시다라고 민주당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그에 대해서 거부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언제든지 그냥 마포에 있는 식당에서 만나서 얘기합시다. 청와대 같은 구중 궁궐에서 만나가지고 비밀스럽게 할 것 없이
국민들을 속으로 들어가 소탈하 얘기합시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현재까지의 모습이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반응을 이미 그런 답변을 내놨지 않습니까? 예. 언제든지 야당 대표가 만나서 얘기하지 왜 못하겠습니까? 오히려 안 한 것은 민주당 정권입니다. 제가 그렇게 만나자고 해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예. 지금 전 정치권 관심은 뭐 선거도 선거지만 선거 이후에 당내 파워 게임이나 뭐 이런 거에도 이제 관심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무조정실장으로 내정됐던 윤정원 IBK 기업은행장 낙마 과정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둔 겁니까? 혹시? 윤정원 은행장 같은 네. 경우는 뭐 그분에 대한 평가는 각자 시각에 따라서 다르니까 네. 그것은 각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요. 이번에 정권 교체를 이유는 그게 뭐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됐느냐,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했던 문재인 정권의 그 부동산 정책 실패,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 그리고 관치 경제의 강화를 통한 민간 경제의 억제기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다. 그래서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 경제정책의 최고 핵심에 있었던 분이 다시 바뀐 정권에서도 핵심 역할을 하게 되면 그건 정권 교체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 당내 절대 다수의 의원들의 의견이었고요. 그 권성동 의원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절대 다수 의원의 의견이었고 저도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그분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했고 그런 면에서 보면 뭐 그게 주도권 싸움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정권 교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자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실은 혹시 어떤 의견이었습니까? 관련해서? 그렇지 뭐 대통령실하고 제가 직접 쫓아가진 않았고 권성동 대표하고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그 얘기를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총리가 책임 총리제라고 해놓고 이게 자기 사람인 비서실장이나 국무조정실장도 임명 못하면 허수아비 총리 아니냐, 뭐 식물 총리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잖아요. 책임 총리라고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잖아요. 정권 교체를 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일을 하겠다는 것인데 국민들은 예전에 경제정책이 잘못됐다고 해서 정권 교체를 했는데 국민들이 뜻과 달리 옛날 사람을 쓰겠다 그러면 그거는 맞지 않나요? 그건 식물총리이 아니 이렇게 구별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을 가서 섞어가지고 차원이 다른 얘기를 섞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서 후임으로 지명된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이게 말에서 어떤 말들은 조금 좀 심한 말들이 있었다. 부동산 갭 투기 의혹이 있다. 이해충돌 논란이 있다. 뭐 이런 건데요. 이거는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이제 뭐 청문 초기 단계이고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그 해명할 건 해명하고 반박할 건 반박하고 할 테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과도하게 흠집내게 하는 것들은 좀 보인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것이 뭐 병력 문제에 관해서 그 아드님이 뭐 이 자료를 보니까 어릴 때 눈이 찔려가지고 한쪽 눈이 영구 실명 상태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눈이 나빠지면 다른 쪽 눈도 같이 나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데 그거 가지고도 시비를 걸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한다는데 그런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농지법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이분이 농지를 샀을 때 매입할 당시는 89년도라는데 그때 농지법은 96년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매입할 때는 농지법이 적용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정되지 않은 법을 가지고서 그 소급에서 적용시키자. 법에는 소급 적용을 배제하게 이미 되어 있는 농지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형태의 그런 과도한 주장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지금 민주당 쪽 의견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지면 될 것이니까 지켜보시죠, 뭐. 그리고 저 법무부 권한 비대화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 인사정보관리단 이거는 내일 구성되고 공식 업무 시작이 다음 달 7일 이렇게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야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 비서실의 권한이 과도하게 크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민정수석실에서
모든 것이 비밀스럽게 밀실에서 검증 업무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잘못했다는 지적이 됐을 때 자료를 내놓으라 그러면 전부 비공개 자료니까 내놓을 수 없다 그러고요. 그런 다음에 그 대통령이 그만두면 그 자료들 중에서 주요 자료들은 전부 다 대통령실 기록 보관이라고 다 들고 가버려서 숨겨버립니다. 완전히 밀실에서 비공개하면서 은밀하게 자기들끼리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음지에 있던 것을 양지로 끌어내는 겁니다. 법무부 자료는 대통령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 공개가 되는 겁니다. 통상의 시스템으로 돌아오는 건데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데서 은밀한 데 숨어가지고 뒤에서 쑥덕쑥덕 하는 것을 공개적인 시스템에서 하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건다 그러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시비를 걸겠다. 그럼 계속 음지에 사라는 겁니까? 참 황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인사검증을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지금 법무부에서 다 맡아서 하고 있고요. 예. 전 세계 어디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이렇게 은밀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쿵떡쿵떡 갖고 숨겨버리고 자료 숨겨버리는 거 그게 모범적인 사례라고 말하는 사람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그게 잘못된 것을 개선하자는 거잖아요. 이제는 통상의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자. 뒤에서 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시스템에서 투명하게 하고 나중에 그 자료들도 나중에 다 필요하면 공개할 수 있을 때 되면 공개를 한다. 이런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외를 원칙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왜 그걸 갖고 시비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지금 시간이 다 됐네요. 남은 기간의 필승 전략 어떻게 이제 호소를 하실 건지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데 윤석열 정부가 제발 일 좀 하게 도와주십시오. 거대 야당이 계속해서 몽리 부리고 발목 잡고 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계속해서 반대하는 야당에 대해서 정말 이번에는 회초를 좀 들어주십시오. 대선 불복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들 여러분 야당을 이렇게 가만두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소를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당신의 아침을 책임지는 직격 인터뷰. 여러분은 지금